이것도 되게 어느 대학이나 다 비슷한 것인데요. 논술을 이제 학생들이 답을 썼을 때, 수험생이 답을 썼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채점할 때 제시문 읽기를 통한 문제 발견 및 해석 능력입니다. 그냥 이 논술 시험이라는 것이 단지 글짓기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시험이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을 정확히 읽고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수험생이 어떤 대학의 문제를 보니까 그것이 대단히 어렵다 라고 느껴지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수험생이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글을, 어떤 책을 본인이 직접 읽고 요약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선생님께서 아주 잘 요약된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관련해서 이런 문장이 있죠. PowerPoint is too powerful. 너무나도 파워풀한 파워포인트를 딱 보여주시면서 공부를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대부분 실제 긴 글을 자기가 직접 읽고 요약하고 해석해 본 경험이 많지 않아요. 이런 공부 습관이 논술 문제를 대했을 때 그것도 조금 다소 긴 문장이 나오는 문제를 대했을 때 어렵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연습은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본인이 직접 한두 페이지라도 직접 읽고 요약해 보는 것. 이것은 어떤 대학에 지원하더라도 그리고 대학에 입학한 후에 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는 절대로 참고서가 없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요약된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요약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는 바로 제시문 읽기를 통한 문제 발견 및 해석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조정하거나 추론하는 능력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문제 유형에 따라서 두 가지 상반된 것이 어떻게 다른지 대조하시오. 그 다음에 A 입장에서 B 또 다른 입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시오. 또는 둘 사이에 비슷한 입장이 있는데 그것이 왜 비슷한지에 대해서 얘기하시오.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서로 따로 떨어진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세 개, 네 개 되는 제시문을 놓고 이거는 비슷한 것이고 이거는 다른 것이구나. 또는 이것은 A는 결과이고 B는 그 결과가 일어나게 한 원인인데 이 원인이 이 결과를 낳는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인가 아니면 다른 조건들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따져봐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조정하고 의견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또 더 나은 의견을 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있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지식과 정보를 산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공부를 하죠. 그냥 단지 받아들이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구성 및 기술 능력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쭉 분이 다 읽고 요약을 잘 써요. 그리고 어떻게 의견을 조정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자기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채점자가 보기에 그냥 정말 잘하고 있구나, 잘 추론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유기적인 구성을 가지고 잘 써야 돼요. 어떤 학생 답안을 보면 아주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이 학생이 분명히 잘 알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쓰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채점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채점은 한 답안지당 4명의 교수가 공동으로 채점을 해서 평균값으로 점수를 내기 때문에 채점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이제 과락 기준이 있습니다. 글자 수에 현저하게 미달되었거나 다른 논제와 상관없는 얘기를, 요즘에는 이런 학생들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채점자가 정말 성실하게 채점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다라는 순교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쓰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은 정말 순교자적인 그런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본인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들어가는 거,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짜고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표시가 있으면 안 되고요. 이건 당연히 내용이 보시려면 안 되겠죠. 이런 것은 기본적인 전제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 모의 논술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이 수능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논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문제를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문제를. 왜 그 시험 보고 와서 한 개 틀렸다고 그러면서 이런 학생이 있죠. 나 그거 가장 적당한 것은 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적당치 않은 것은이었어. 내 문제를 잘못 읽었네?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긴장되고 시간은 촉박하고 그러면 가장 적당한 것은이 가장 적당치 않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제시문의 논리적인 연관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이건 아까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두 제시문이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보여준 것이라든지,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는 결과를 보여준 것이라든지, 하나는 현상이고 하나는 그 현상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이 솔루션의 하나를 보여준 것인지, 이런 그 제시문 간의 논리적인 연관관계, 이것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제위원들이 제시문을 3개면 3개, 4개면 4개 이렇게 배치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배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결과를 찾아내라, 여기서는 원인을 찾아내라, 여기서는 앞에 것에 어떤 반대되는 논거를 찾아내라, 이런 이유를 가지고 제시문을 배치하기 때문에 이 제시문 사이의 논리적인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요구한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에 필요한 논거는 우선 제시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제시문에서. 그전에는 어떤 논술 문제가 초기에는 현대 산업사회 인간수의 양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만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준비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줄줄이 외워가지고 쫙 써요. 채점하다 보면은 한 서너 장 넘기면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또 이렇게 나와요.
요즘 논술 문제는 어느 대학이든 있는 주어진 제시문을 정확히 읽고 거기서 논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논거와 제시문에서 찾아낸 논거와 그 주제와 관련해서 자신이 평소에 직접 경험했거나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거나 하는 논거들을 합치세요. 가능하면 이게 잘 요즘에 이제 융합 이런 거 많이 강조하는데 잘 융합하는 게 좋습니다. 잘 융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시문에서 본인이 정확히 찾아낸 논거와 평소에 자신이 공부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논거를 잘 융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논거로 삼는다. 네 번째는 논지와 주장이 합당한 논거에 근거하고 있는지 반론에 취약하지 않은지 반성합니다.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는데 자기가 주장할 때는 이 반론에 취약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어떤 아나운서 출신의 한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한다 라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그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주장의 반론이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무개념에 이런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할 때는 내 주장, 내가 이렇게 주장했을 때 반론이 어떤가에 대해서 늘 의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와 핵심 아이디어와 키워드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을 평소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해 나가면서, 읽어 나가면서 이런 그 키워드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다 해서 이제 키워드까지 잡고 아이디어까지 잡았어요. 그러면 실제 쓰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아웃라인 잡아야 되겠죠. 개요를 잡아야 되겠죠. 개요를. 이 개요를 잘 잡는 게 좋습니다. 문제의 요구에 따라서 두 가지 요구가 있었다. 그러면 적어도 그 각각의 요구는 각각의 단락으로 구성해 주는 게 좋고요. 그 요구의 비중에 따라서 각 단락 간 글 쓰는 분량도 잘 계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아웃라인 짤 때 특히 각 단락별로 내가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무슨 뭔 얘기를 쓸 건가, 두 번째 단락에서 뭔 얘기를 쓸 건가 키워드를 잘 정리해야 되는데 이 분량에 맞추어서 이제 연습지 쓸 때 여러분 여기 수험생들 잘 들으세요. 이제 논술에 실패하는 많은 경우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본인이 연습지에는 다 썼는데 정말 잘 썼어. 그런데 답안지에 옮겨 적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40장짜리 한 묶음에 한두 명은 꼭 그런 일이 있어. 그럼 연습지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잘 썼거든요. 근데 미안하지만 채점자는 연습지를 보고 채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연습지에 이렇게 쭉 써보니까 천자 이내에 써야 되는데 써보니까 1200자가 됐어요. 큰일 났잖아. 그죠? 그럼 줄이는 거예요. 줄이다가 보니까 시간을 많이 뺏겼어. 그러고 나니까 다 줄이긴 했는데 옮겨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 500자쯤 옮겨 썼는데 시간이 종을 쳤어. 그래서 내야 돼요. 이러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락을 정확히 작성을 하고 그 단락에 따라서 내가 첫 단락은 200자를 쓰겠다. 그러면 이제 그 연습지에 또 답안지도 마찬가지고요. 옆에 뭐 150자, 200자, 250자, 300자 이렇게 글자에 그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눈으로 아웃라인을 다 짰으면 눈으로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얘기를 써야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얘기를 써야지 눈으로 한번 쓰는 거예요. 원구지를 쭉 따라가면서 그러는데 뭐 5초나 10초쯤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눈으로 썼을 때 여기까지 첫 단락을 끝나야 되는데 쓰다 보니까 첫 단락에 쓸 얘기에 반도 안 끝났는데 벌써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럼 뭔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시점에서 바로 과감하게 첫 단락부터 줄여서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쭉 썼을 때 천장 안에 자기가 써야 될 얘기를 다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안 가면은요, 앞에 뭐 이렇게 하다가 뒤에 정작 써야 할 얘기를 다 못 써.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한 800자쯤 썼는데 200자밖에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200자 안에 끝내야지 이런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써야 될 얘기를 그때 과감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알맹이가 빠지고 앞에 쓸데없는 서두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회산명동의 서일필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채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가 이런다고 아니야. 앞에 기대하게 해놓고 얘 괜찮은 것 같아. 얘 들어오면은 내가 열심히 가르쳐야지. 이렇게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 정작 읽어보면 없는 거야. 너무 헛다래요. 이런 거. 이게 뭐냐면은 분량 조절에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이 효율적인 대우를 작성할 때 각 단락별로 분량을 생각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두 개의 유형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본론부터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2번은 뭐 이렇게 서론을 써도 좋은데 천자에서 뭐 이렇게 이상적인 서론 이렇게 쓰기 어려워요. 그런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뭐 8번째, 9번째는 당연한 얘기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발명이 분명하고 내용이 탄탄한 본론을 쓴 다음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하는 결론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주장이 분명해야 돼. 채점하다 보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아주 사려 깊은 학생이 있죠.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굉장히 아주 복합적이고 중충적인 생각을 펼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정말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아주 이렇게 깊이가 있는 철학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이 논술 답안에서 좋은 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하는 그런 글쓰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분량을 지키는 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자, 이제, 이 예시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가이드북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시간상 이것을 다 읽어가면서 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냥 키포인트만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돌아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하면은, 문제가, 제시문을 정확히 읽어내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800자 내지 1000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다음 제시문 가의 논지를 파악하고 제시문 나에서 추출한 논거를 활용하여 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라. 뭐 이런 문제를 줬는데요. 첫 번째, 요 뒤에, 제가 해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문제 자체가 2가지 또는 3가지의 요구가 있습니다. 일단, 가의 논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에 대해서, 이제 가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 있는데, 가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반론을 제기하는 건데 반론을 제기할 때 어떻게 해? 나에서 논거를 찾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요구가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시문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거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했어요. 그것에 따라서 예전에는 5시간에 해야 될 일을, 1시간 안에, 30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이 가령 어느 잡지사 기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원고를 받으러 예전에는 직접 필자한테 가서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받아왔어야 했어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3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필자가 이메일로 원고를 직접 보내줘요. 그러면 3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일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러면 인간이 좀 더 여유 있고 좀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남은 시간에 또 다른 일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주장에 대해서, 요 견해에 대해서 그 다음 지시문은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일한다는 거 이게 너는 뭐가 잘못했으니까 일을 해야 돼 이런 징벌적인 것이라든지 일한다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야 이런 생각과는 달리 일하는 것이 자기를 더 발전시키고 자기를 완성하고 이러한 그 일의 긍정적인 측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나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 고통을 지불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과 같게 생각할 필요만은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제시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건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제 SNS 시대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SNS 시대에 의사소통이 자유로워지고 또 이 생산에 참여하는 프로슈머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학습 활동하는 그런 것 중에서 하나를 가져왔고요. 또 다른 제시문은 이것도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인데 널리 알려져 있는 최남선의 경부철도 노래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이제 이 최남선이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시대가 옛 시대와 어떻게 다른가를 얘기하면서 이 세대 간 고립을 넘어서고 그다음에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경계가 국경의 제약이 없는 또 문명권 사람들끼리의 교류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경부철도 노래 이 네 가지 이 제시문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였어요. 가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현대인은 시간을 많이 벌지만 그렇게 번 시간을 여유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일에 활용하는 일 중독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가예요. 이것은 가가 하면 길지는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 일단 이렇게 답에 3분의 1쯤은 쓴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나에서 노동에 내지는 자아실현성, 다에서 이런 부분, 가에서 이런 세대 간 국가 문명 간의 경계를 넘는 소통, 이런 이슈를 가지고, 이런 논거를 가지고 가에 대해서 이게 꼭 이 가에서는 부정적인 경향으로 짚어냈는데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일을 통해서 일의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성찰할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반론을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봐서 그런데 여기 계신 수험생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항은 1300자에서 1500자까지 60%입니다.
이제 각 대학마다 논술의 경향이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이 두 번째 문항은 저희가 그래프와 통계 자료 이런 것을 읽어내는 그런 능력을 그냥 문장으로 된 제시문을 읽는 능력과 함께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의 표를 활용하여 가와 나의 주장을 비교 대조하고 라마의 제시문과 과의 그래프를 토대로 영국 산업혁명 후기 삶의 질에 대해 추론하라. 이런 문제가 나갔는데요. 가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가져온 것인데, 요거 정리된 부분을 그냥 보겠습니다. 가에서 이거 이제 사회교과서에, 이게 사회교과서도 이제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는데요. 이게 출판사는 다르더라도 그 교과서가 담고 있는 내용, 교육체제, 이런 것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경제적인 수준과 경제성장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하는 그런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의 전제 조건으로 경제성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도 그런 얘기 했죠.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좀 곳간이 있어야, 곳간이 좀 채워져 있어야, 이렇게 내가 먹기도 하고 남한테 인심도 쓸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소득 증대는 일반적으로 절대 빈곤을 감소시키고, 평균 수명을 연장하고, 교육 수준을 향상,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삶의 질에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여기 교과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사회교과서에 있는 것인데, 가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이제 하면서, 근데 이게 국내 총생산이 그리고 경제성장의 지표가 다 담고 있지 못하는, 특히 이제 복리후생이나 인간 삶의 질이나 이런 문제와 관해서 그 지표가 다 담고 있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환경오염이라든지 범죄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질과 관련한 이런 지표들을 국내 총생산이나 경제성장 지표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삶의 질을 얘기할 때 단지 국내 총생산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는 점을 이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다에 제시된 표는 뭐냐면 이쪽에 보면은요 1인당 GDP가 있어요. 1인당 GDP 이제 어느 정도 구매력이 있느냐 이런 그런데 이쪽에는 인간개발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유엔이 따로 개발한 지수인데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인간 삶의 질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봤을 때 노르웨이가 1위인데 여기 보면 순위 차이가 4가 돼 있어요. 이렇다는 것은 1인당 GDP로 치면은 노르웨이는 전체 중에서 세계 중에서 GDP의 순서는 5위예요. 그런데 인간개발 지수는 1위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만약에 경제성장, 경제적인 요소와 인간 삶의 질이 1대1로 대응한다면 이 순위차가 발생하면 안 돼요. 그렇겠죠?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삶의 질도 제일 높다면 이게 0이 돼야 돼요. 차이가. 근데 이 차이가 4, 20, 16, 마이너스 13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이 순위차를 1인당 GDP와 이 인간개발지수의 차이, 그 다음에 인간개발지수를
이렇게 포함되는 뭐 수명이라든지 문자 해독률이라든지 뭐 총 취약률이라든지 이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 순위 차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읽어내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는 뭐냐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경제학에서 관심 중에 하나는 이 경제적인 수준이라든지 이런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키, 신장, 체중, 뭐 연령별 성장 속도 이런 것들이 이 영양 상태 이런 것과 관련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잘 못 먹고 뭐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 애들 아주 키 작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잘 못 먹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제시문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뭐냐면은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소설의 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이제 어린아이가 뭐 매질당하고 잘 못 먹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요것이 산업혁명기의 얘기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문학이라든지 여러 교과에서 찰스 디킨스를 이 산업혁명기의 상황을 묘사한 작가로 알려져 있고, 그래도 또 혹시 못 믿어봐서 여기에 영국 1837년 이 발표된 연도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제 1760년부터 산업혁명이 오기 시작되잖아요. 이 산업혁명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으므로 요 정도 자료를 가지고 이게 산업혁명기의 아이들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이 그래프는 1800년 요때부터 요게 이제 요거는 실질 임금이거든요. 실질 임금이 1800년부터 1850년 이때까지 실질 임금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 점선은 뭐냐면은 성인 남성 평균 신장이에요. 평균 신장. 그런데 임금은 이렇게 쭉 늘어났는데 평균 신장은 어때요? 줄어들었죠. 이게 뭘 의미하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찾아내도록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간단히 봤지만 나에서는 이제 신장은 어린 시절의 영양결핍, 아동 노동, 질병 환경에 노출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그 다음에 다는 영국 혁명, 그러니까 산업혁명 당시 육체적 노동과 배고픔에 시달리던 아이들, 이제 소설이었죠. 라는 산업혁명기의 실질임금은 증가했지만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이 줄어들었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 산업혁명기에 개인의 평균적인 삶의 질은, 그러니까 소득은 늘어났지만 삶의 질은 소득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서 늘어나기보다는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는 것을 찾아내면 되는 그런 제시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의 상관관계들을 잘 고려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대학에 가서 시험을 보시더라도 논술 시험에서는 논제와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다른 대학에 보면 제가 참 친절하죠. 왜 다른 대학까지 신경을 쓸까? 왜냐하면 여기 오는 수험생들이 다른 대학 시험을 볼 수도 있으니까. 어떤 대학은 문제가 제시문의 뒤에 나와 있는 문제도 그런 대학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재심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먼저 읽어요. 재심문을 왜 읽느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심문을 읽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서강대학교는 친절하게 문제를 맨 앞에 놨으니까 당연히 문제를 먼저 읽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제와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약하기. 이 요약하기를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집에 돌아가서 꼭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한 페이지라도 직접 읽고 요약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어느 한 30분 정도 내서 직접 읽는 거예요. 요약해봐요. 그 다음에 학교에 오고 가고 할 때 요약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라면 어떻게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학교 오갈 때 물론 피곤해서 이렇게 잠자고 그러겠지만 잠자다 문득 깨어날 때 화장실에 가 있을 때 이럴 때라도 아이디어를 자꾸 이렇게 발전시키는 연습을 평소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그 논술 준비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이 어느 대학에 가서 시험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원하는 만큼 시험을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서강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문제를 가지고 수험생들의 역량을 평가해서 저희와 더불어 이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그런 인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영광이 은총이 자리가 그리고 함께하기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노트 출방해주신 우찬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